제네바 국제회의장,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 대표단 앞에 놓인 한 장의 문서. 317명 전원 명예복권 3,500억 달러 요구 전면 철회.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에게 공식 사과문을 낸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사건의 시작은 미국 조지아주 한 공장의 새벽 급습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국 기술자 317명이 수갑을 찼습니다. 명목은 비자 규정 위반.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의 외환 보유액 80%에 달하는 3,500억 달러를 갈취하기 위한 압박이었습니다. 미국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정면으로 맞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전 세계를 뒤흔듭니다. 모스크바에서 발표된 단 한 줄 러시아 한국 기술 협력체 출범. 이후 러시아 북부에서 열린 기술 실험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혹한의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한국의 차세대 배터리와 조선 기술이 미국과 유럽이 실패한 북극 항로를 완전히 개척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한국 엔지니어에게 산업 훈장을 수여하고 12개국이 한국 중심의 신기술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IMF 이후 최대의 압박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뒤집는 반전으로 이어졌을까요? 지금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한국 화이팅!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나탈리 하워드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아시아 담당 부보좌관으로 14년간 일해왔죠. 그날 새벽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5시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상황실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죠. 5시 10분. 이 시간에 호출이라면 분명 큰일이 터진 겁니다. 상황실 문을 열자 모니터 6개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CCTV 화면이었죠. 화면 속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뒷모습.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며 일하던 기술자들이었죠. 레베카 홀트 국가안보보좌관이 팔짱을 낀 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냉정한 얼굴이었죠.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본능적인 느낌이었죠. 이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레베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과하다고? 나탈리,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한국은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쇼크를 줘야 복종하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한 남자가 넘어졌습니다. 이민세관국 요원이 그를 일으켜 세웠죠. 거칠게.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얼굴. 안경이 삐뚤어져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똑똑히 봤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죠. 억울함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이 왜 이런 취급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었죠.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였죠. 317명 전원 체포 완료. 비자 위반 혐의로 조사 중. 한국 정부의 공식 통보 예정. 저는 회의록을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마셨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오전 10시 두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산업부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아티게이트 코리아 파트너십 프로포절. 저는 제목을 3번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러시아가 한국과 북극 항로 협력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료 제임스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이거 봤어요? 푸틴이 직접 승인했대요. 북극 항로를 한국과 연다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버리고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고요?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죠.
글쎄요, 하지만 타이밍이 묘하긴 해요. 우리가 317명 잡은 지 이틀 만에 이 문건이 나왔으니까.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걸까요? 아니, 실수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한 걸까요? 오후 2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레베카가 앞에 섰습니다. 러시아 한국 협력 움직임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나탈리, 당신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세요. 제가 물었죠. 무엇을 하러 가는 건가요? 레베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현대차 공장에 아직 남아있는 한국인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을 설득하세요. 아니, 설득이 안 되면 협박하세요. 러시아와 손잡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날 저녁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대서양이 보였습니다. 검은 바다였죠.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반사된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 저는 누구였을까요?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외교관이었을까요? 아니면 약한 나라를 짓밟는 공범이었을까요?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수갑 채워진 손목들, 고개 숙인 뒷모습들, 떨리던 입술. 12시간 뒤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한산했습니다. 전쟁 이후 국제선이 대부분 끊겼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현대차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눈 덮인 건물들이 지나갔죠. 회색빛 하늘, 얼어붙은 강.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죠. 간판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러시아. 한글과 러시아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글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문자였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죠. 정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불빛이 보였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끝 공장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현대차 로고가 새겨져 있었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남자는 제 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기계 앞에 서서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었죠. 렌치를 들고 볼트를 조이고 계기판을 확인하고 마치 공장이 아직도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지만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강준석 부사장님이신가요? 제가 물었죠. 그제야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나탈리 하워드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왔습니다. 강준석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얼굴을 바라봤죠.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준석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계심이 느껴졌죠.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공장 라인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기계들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죠. 2년 전 공장이 철수한 뒤에도 이 사람은 혼자 이곳을 지켜왔다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요. 그런데 왜 여기 남아 계십니까? 강준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기계를 쓰다듬었죠. 마치 오래된 친구를 어루만지듯이. 기술은 심장입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선 비효율이라고 합니다. 돈이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죠. 강준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기술을 기억하지 못하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안에서 울렸죠. 당신들은 기술을 기억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은 효율을 따졌습니다.
수익성을 계산했죠.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기술 그 자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러시아 산업부 문건 사본이었죠. 이거 아십니까? 북극 항로 협력 제안서. 강준석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죠.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읽고 나서 서류를 제게 돌려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강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죠. 모스크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북극용 특수 차량 개발 협력을 제안받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럼 수락하실 겁니까? 강준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장 라인을 따라 걷기 시작했죠. 저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조립 라인을 지나 도장 라인을 지나 품질 검사실까지 걸었습니다. 그 모든 곳이 완벽하게 유지돼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가 2007년이었습니다. 강준석이 말하기 시작했죠. 그때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차를 믿지 않았습니다. 일본 차, 독일 차만 찾았죠. 우리는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 한 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품질을 증명했죠.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러시아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현대차가 좋은 차라고. 강준석이 멈춰 섰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봤죠. 눈 덮인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본사는 철수 명령을 내렸죠. 저는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이 기계들을 지키기 위해서,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을 위해서. 저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2년간 혼자 이곳을 지킨 세월이 그 주름에 새겨져 있었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기계를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자부심을 지킨 겁니다. 한국 기술자로서의 긍지를 지킨 거였죠. 부사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은 당신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강준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죠.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317명 아시죠? 조지아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 기술자들. 그들도 당신처럼 합법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했습니다. 강준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죠.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제 후배들입니다. 대학 선배였던 사람도 있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럼 왜 미국을 믿습니까? 왜 러시아와 협력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죠. 강준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는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기술을 믿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죠. 기술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강준석이 기계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철판을 두드렸죠. 이 기계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작동하고 정확하게 결과를 냅니다. 사람은 배신하지만 기술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의 이 전략적 판단. 그런 말들이 이 사람 앞에서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안이 어두워졌죠. 강준석이 조명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기계들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 불빛 속에서 이 사람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시죠. 강준석이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제대로 이야기합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을 나왔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서서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공장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사람이 혼자 남아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밤하늘에서 떨어졌죠.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였죠. 레베카였습니다. 진행 상황 보고하라.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무엇을 보고해야 할까요? 한국 기술자를 만났다고, 협박에 실패했다고, 아니면 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죠. 택시 안에서 저는 워싱턴에서 온 지시사항을 다시 읽었습니다. 강준석을 설득하라. 필요하다면 압박하라. 그의 약점을 활용하라. 약점. 저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라는 명령. 제 손이 떨렸죠. 하지만 저는 외교관이었습니다.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죠. 공장에 도착했을 때 강준석은 이미 작업 중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파란 작업복, 똑같은 자세로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부사장님, 어제 말씀드린 것 계속하죠. 강준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렌치를 내려놓고 제 쪽으로 왔죠. 우리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 2년 전 달력,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저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강준석과 아내, 그리고 20살쯤 되어 보이는 딸. 커피 드릴까요? 강준석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습니다. 강준석이 혼자 커피를 내렸습니다. 인스턴트였죠. 뜨거운 물을 부어 저어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부사장님 따님이 미국에 계시죠?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강준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든 채로 저를 바라봤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실리콘밸리 테슬라 배터리 연구팀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엔지니어시라던데요. 강준석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딸 이야기는 왜 꺼내십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죠. 따님의 H-1B 비자 갱신이 다음 달입니다. 아시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강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 협박하시는 겁니까? 강준석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사장님이 러시아와 협력하신다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겁니다. 비자 심사는 엄격해질 거고요. 그만하십시오. 강준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일어섰죠. 창문으로 걸어가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미국은 나를 위협했지만 강준석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기술은 나를 지켜줬습니다. 딸아이도 기술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력으로 인정받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부사장님, 저는 말이 목에서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이건 제 뜻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저는 이미 그 말을 했으니까요. 딸을 인질로 잡겠다는 협박을. 나가주십시오. 강준석이 말했습니다. 여전히 등을 보인 채였죠.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손잡이를 잡기 직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죠. 강준석은 여전히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2년간 혼자 공장을 지킨 사람, 기술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 제가 방금 그 사람의 가슴에 칼을 꽂은 겁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죠. 발소리만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차장 벤치에 주저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방금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명함에는 국가안보위원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한 일이 국가안보와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한 아버지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게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일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죠. 레베카였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레베카가 말했죠. 좋아요. 압박을 유지하세요. 그가 굴복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죠.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나탈리 하워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욕실로 달려갔죠. 구역질이 났습니다. 실제로 토하지는 않았지만 속이 뒤틀렸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이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러시아 호텔 천장은 높았죠.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샹들리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정의를 믿었던 청년 시절은 어디로 갔을까요?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던 20살의 나탈리. 교수님이 물었죠. 외교란 무엇인가? 저는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가 존중하며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죠. 이상적이지만 아름다운 답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존중? 협력? 아니었습니다. 협박과 위협이었죠. 약자를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창가로 갔죠.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 속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죠.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뉴스 속보였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모스크바 외신 긴급 속보. 현대차 부사장 강준석, 미국 협박 거부 선언. 러시아와 북극 기술 협력 공식 발표.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강준석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저와 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북극을 개척하겠습니다. 기사 아래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준석이 러시아 산업부 장관과 악수하는 사진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에서 화면빛이 새어나왔죠. 저는 그 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 겁니다. 아니, 미국이 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 겁니다. 인간으로서 진 거였죠. 5분 뒤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레베카였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당장 설명하세요. 무슨 일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가 선택했습니다. 러시아를 택했습니다. 레베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압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딸 비자 카드를 꺼냈어야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레베카가 한숨을 쉬었죠. 당신은 실패했어요, 나탈리.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죠.
저는 그 하얀 세상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그날 아침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HD현대,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북구경 특수기술 공동 개발 추진. 저는 그 뉴스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 기업들이 동시에 러시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17명. 조지아에서 수갑찬 그 사람들. 그들이 도화선이었던 겁니다. 미국은 쇼크를 주려 했습니다.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돌아섰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를 향해 걷기 시작했죠. 저는 다시 공장으로 갔습니다. 강준석을 만나야 했습니다. 사과해야 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계만 조용히 서 있었죠.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강준석 부사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관리인이 대답했죠. 모스크바로 가셨습니다. 크렘린 회의에 참석하신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을 나왔죠. 주차장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2년간 한 사람이 혼자 지켰던 곳. 기술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 제가 협박했던 그 사람은 이제 역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12시간 비행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너머로 대서양이 보였죠. 그 넓은 바다 위를 날아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이 모두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백악관으로 직행했죠. 긴급 회의가 소집돼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레베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나탈리. 당신 때문에 상황이 최악이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크린에는 뉴스 화면들이 떠 있었죠.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 소식, 강준석의 기자회견, 북극 협력 발표. 모든 게 제 실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대책을 논의했죠. 한국의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저는 조용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졌다는 것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협력도 없다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임무 결과 보고 및 전략 재검토 제안. 저는 사실대로 썼습니다. 강준석과의 대화, 협박 시도, 그리고 그 결과.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지시를 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죠. 안에는 사직서 양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죠. 백악관 상황실은 24시간 가동됐습니다. 모니터마다 한국 관련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하나하나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와 극저온 배터리 공동 연구 협약 체결. 영하 70도에서도 작동하는 배터리 개발이 목표였죠. 발표 직후 삼성 주가가 7% 올랐습니다.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두 번째는 LG에너지솔루션이었습니다. 북극 탐사선용 특수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참여. 러시아 국영 조선사 즈베즈다와 손잡았죠. 계약 규모는 12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세 번째 SK이노베이션. 북극 항로 특화 윤활유 및 연료 기술 협력. 네 번째 HD현대.
쇠빙선 건조기술 공동개발. 5번째 KT. 북극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속도에 현기증을 느꼈죠. 이게 정말 사흘 만에 벌어진 일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준비됐던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러시아와 접촉하고 있었던 거였죠. 단지 때를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317명이었습니다. 조지아 공장 체포 사건. 그게 방아쇠였던 겁니다. 레베카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핵심 멤버들이 모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레베카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재편입니다. 한국이 러시아 쪽으로 기울면 동아시아 전체 균형이 무너집니다. 국방부 대표가 끼어들었죠.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협박 카드로 써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협박이었습니다. 또 압박이었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역효과입니다. 레베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죠. 나탈리, 당신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더 압박하면 그들은 더 멀어질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레베카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가 그냥 지켜보자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317명에 대해서, 그들을 범죄자 취급한 것에 대해서. 레베카가 비웃었습니다. 사과? 미국이 한국에게 사과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면 협력도 없습니다.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배운 겁니다. 회의는 험악하게 끝났습니다. 레베카가 저를 불렀죠. 사무실로 따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레베카가 말했습니다. 나탈리, 당신 이상해졌어요. 러시아 다녀온 뒤로.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레베카가 책상을 쳤습니다. 틀렸다고? 우리가? 우리는 세계 최강국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최강국이라고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레베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인사 기록에 이번 건 실패로 남을 겁니다. 승진은 물 건너갔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레베카가 저를 빤히 쳐다봤죠. 정말 상관없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정말 상관없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이상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승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양심이 더 중요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죠. 뉴스에서 특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북극 진출, 새로운 기회인가 위험한 도박인가. 저는 소파에 앉아서 봤습니다. 화면에 강준석이 나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반발이 거센데 두렵지 않으신가요? 강준석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말합니다. 정치가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며칠 전 제가 협박했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 그는 당당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끄러움과 존경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백악관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러시아 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동맹 관계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죠.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섰죠. 긴급 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봤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 기술 협력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의 기술자들이 모욕받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담화는 짧았지만 강력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대통령의 눈빛을 봤죠.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였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대한 거부 선언이었죠. 백악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회의가 또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참모들까지 참석했죠. 저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국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본보기를 보여줘야 해요. 하지만 재무부 장관이 반대했습니다. 한국을 제재하면 우리 공급망이 무너집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두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국방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는 겁니까? 한국이 러시아로 넘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자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 좀 하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레베카가 인상을 찌푸렸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한국이 넘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밀어낸 겁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317명을 체포한 순간 우리는 한국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3,500억 달러를 요구한 순간 우리는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강준석 부사장의 딸을 인질로 잡으려 한 순간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레베카가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아래로 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국무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317명에게, 한국 국민에게,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몇몇은 분노한 표정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굴복입니다. 미국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굴복이 아닙니다. 현실 인식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나탈리, 방금 대단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을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날 밤 또 다른 뉴스가 떴습니다. 러시아 쇠빙선 아르크티카와 한국 LNG선 세종호가 동시 출항 준비 완료. 북극 항로 개척 실험 돌입 임박. 저는 그 뉴스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인 겁니다. 진짜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죠. 한국과 러시아가 정말 북극을 개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패하고 돌아올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북쪽 하늘 아래에서 지금 역사가 쓰이고 있다고.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방해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모스크바 시간 새벽 2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워싱턴 시간으로는 저녁 6시였죠. 화면에는 러시아 국영방송 라이브 스트리밍이 떠 있었습니다. 무르만스크 항구. 거대한 쇠빙선 아르크티카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검은색 선체, 붉은 줄무늬. 길이 173m, 무게 33,000톤. 세계 최대의 원자력 쇠빙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함에 압도됐죠. 화면 옆에는 또 다른 창이 떠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한국의 LNG선 세종호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색 선체의 태극마크. 길이 295m. 한국 조선 기술의 결정체였죠. 두 배가 동시에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같았습니다. 북극해 카라 해협. 인류가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바다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번갈아 보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영하 50도의 혹한, 파도 높이 6m, 바람 시속 90km. 자연이 인간을 거부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5분, 아르크티카의 백고동이 울렸습니다. 낮고 깊은 소리가 항구를 가득 채웠죠. 저는 소리를 들으며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두를 떠나 어둠 속 바다로 나아갔죠. 동시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세종호가 출항했습니다. 두 배는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목표를 향했습니다. 북극해 한가운데서 만나기로 약속된 항해였죠. 백악관 상황실에서도 모두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레베카가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응시했죠. 실패하길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첫 24시간은 조용했습니다. 두 배 모두 순조롭게 항해했죠.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날 시작됐습니다. 아르크티카가 첫 번째 유빙지대에 진입했습니다. 화면에 얼음 덩어리들이 보였죠. 작은 것은 승용차만 했고 큰 것은 건물만 했습니다. 쇠빙선의 이마 부분이 얼음을 들이받았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전해졌죠. 배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진했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 물이 튀는 소리.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세종호는 다른 경로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빙이 적은 구간을 택했죠. 한국 항해사들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최적 항로를 찾아냈습니다. 삼성전자의 항법 시스템, KT의 통신 기술. 모든 것이 결합된 결과였죠. 3일째 되던 날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세종호가 거대한 빙산과 마주쳤습니다. 높이 30m, 폭 100m가 넘는 얼음벽이었죠. 화면 속에서 빙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세종호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멈출 것처럼 보였죠. 백악장 상황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끝났군요. 더 이상 못 가요. 레베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무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화면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종호가 천천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왼쪽으로 15도 선회했죠. 빙산의 측면을 따라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위성이 빙산 뒤편의 수로를 찾아낸 겁니다. 배가 빙산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음과 배 사이 간격은 불과 20m.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계산이 틀렸다면 충돌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종호는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해냈습니다. 한국 기술이 해낸 겁니다. 4일째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르크티카였죠. 엔진실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냉각 시스템 이상. 원자로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멈춰섰죠. 러시아 기술진이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죠. 1시간, 2시간. 원자로 온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위험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그때 세종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쪽 엔지니어를 보내겠습니다. 러시아 선장이 당황했죠. 원자력 선박인데 도울 수 있겠습니까? 세종호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 냉각 전문가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출신입니다. 헬리콥터가 출동했습니다. 영하 45도의 혹한 속에서 한국 엔지니어 3명이 아르크티카로 이동했죠. 화면에 그 장면이 잡혔습니다. 주황색 방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엔진실로 들어간 한국 엔지니어들. 그들은 러시아 기술진과 함께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30분 뒤 문제를 찾아냈죠. 냉각수 펌프의 미세한 균열이었습니다. 급저온에서 금속이 수축하며 생긴 틈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가방에서 특수 실란트를 꺼냈습니다.
SK에서 개발한 극저온용 밀폐제였죠. 균열 부위에 발랐습니다. 10분 뒤 펌프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원자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선장이 한국 엔지니어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이 보였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감사와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협력이었습니다. 국가도 아니고 정치도 아닌 기술자와 기술자의 만남이었죠. 서로를 살리는 협력이었습니다. 5일째 두 배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북극해 카라 해협 한가운데 아르크티카와 세종호가 나란히 섰죠. 검은 배와 하얀 배, 러시아와 한국. 화면 속에서 두 선장이 무전으로 대화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종호. 아르크티카 선장이 말했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르크티카. 세종호 선장이 답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화에서 동료애를 느꼈습니다. 두 배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크티카가 앞에서 얼음을 깨고 세종호가 뒤에서 따라갔죠. 완벽한 협업이었습니다. 쇠빙선이 만든 수로를 LNG선이 지나갔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죠. 6일째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빙판이 나타났습니다. 두께 3m, 넓이가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얼음 평원이었죠. 아르크티카가 전속력으로 돌진했습니다. 배의 무게 33,000톤이 얼음에 실렸습니다. 쾅!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배가 얼음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자신의 무게로 얼음을 눌러 깼습니다. 거대한 균열이 빙판을 가로질렀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죠. 하지만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아르크티카의 선체가 삐걱거렸습니다. 용접 부위에서 경고음이 울렸죠. 선체 응력 한계 접근. 더 밀어붙이면 배가 손상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세종호에서 데이터가 전송됐습니다. HD 현대가 개발한 특수 강판 충격 흡수 분석 자료였죠. 어느 각도로 충격을 가하면 응력이 분산되는지 계산한 데이터였습니다. 아르크티카 항해사들이 그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놀라워했죠. 이런 정밀한 분석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대로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다시 돌진했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충격이 선체 전체로 고르게 퍼졌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줄어들었죠. 얼음은 깨졌지만 배는 안전했습니다. 95%의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백악장 상황실의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한국 강판 기술이 저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레베카는 아무 말 없이 화면만 쳐다봤죠. 7일째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유빙 밀집 구역. 크고 작은 얼음 덩어리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퍼즐처럼 서로 맞물려 있었죠. 이곳을 지나가려면 정확한 항로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세종호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KT의 위성통신, 삼성의 데이터 분석, 네이버의 인공지능. 모든 기술이 결합됐죠. 수천 개의 얼음 조각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최적 항로가 계산됐습니다. 구불구불한 선이 화면에 그려졌죠. 마치 미로를 통과하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세종호가 그 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왼쪽으로 5도, 오른쪽으로 3도, 직진 50m, 다시 왼쪽으로. 완벽한 조종이었습니다. 배가 얼음 사이를 스쳐 지나갔죠. 충돌 없이 손상 없이. 아르크티카가 뒤따랐습니다. 한국 배가 만든 항로를 러시아 배가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승리였죠. 한국 기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12시간 뒤 두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북극해 카라 해협 끝자락. 실험 항해 종료 지점이었죠. 아르크티카와 세종호가 나란히 정박했습니다. 러시아 선장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항해 데이터 전송 완료. 결과 분석 시작합니다. 10분 뒤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항해 시간 40% 단축. 기존 북극 항로는 15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9일 만에 완료했죠. 연료 절감 20%.
한국 항법 기술 덕분에 최단 거리로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체 손상률 0%. HD 특수 강판이 모든 충격을 견뎌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CNN이 속보를 냈죠. 기적의 항로. 한국과 러시아, 북극 정복. BBC도 따라갔습니다.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 탄생. 저는 뉴스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백악장 상황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레베카가 중얼거렸죠.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이 나타났습니다. 레베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입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 우리가 협박했던 사람들. 그들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봤죠. 화면 속에서 아르크티카와 세종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검은 배와 하얀 배. 그 두 배가 함께 불가능을 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났던 강준석. 기술은 심장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자존심이었죠. 기술자들의 긍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협박으로도 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북극성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별을 보며 처음으로 한국을 존중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북극 항해 성공 3일 뒤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네바 국제회에 참석. 저는 짐을 쌌죠.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브리핑 자료를 읽었습니다. 회의 목적은 명확했죠. 한국과 러시아의 북극 협력 중단 협상. 하지만 저는 그 목적이 이미 실패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북극 항해는 성공했습니다. 세계가 목격했죠. 이제 와서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레만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로 아침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죠.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UN 본부 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에 대표단이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미국, 다른 쪽에는 한국과 러시아. 저는 미국 대표단 뒤쪽에 앉았죠. 레베카가 수석 대표였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레베카가 먼저 발언했죠. 한국과 러시아의 북극 협력은 기존 국제 해양 질서를 위협합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공해상에서 합법적으로 항해했습니다. 침착한 목소리였지만 힘이 있었죠. 레베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북극 항로는 전략적으로 민감한 지역입니다. 나토 동맹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나토 동맹국이라는 말씀이 흥미롭군요. 그럼 317명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레베카의 표정이 굳었죠. 한국 외교장관이 계속했습니다. 합법 비자를 가진 기술자들이 새벽에 수갑을 찼습니다. 범죄자 취급을 받았죠. 그게 동맹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상처였죠. 깊은 상처가 그 목소리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죠. 이 여성은 지금 14년간 쌓인 한국의 억울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시당한 기억, 함부로 대해진 순간들, 그 모든 것을 응축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레베카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자 위반 혐의가 있었고 한국 외교장관이 말을 끊었죠. 별개의 문제라고요? 그럼 3,500억 달러 요구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별개입니까? 레베카가 움찔했습니다. 그건 협상 과정에서 말이 막혔죠. 한국 외교장관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액의 80%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동맹이 할 짓입니까? 저는 레베카의 옆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정말로 협박했습니다. 동맹국을. 러시아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간단한 논리죠. 레베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존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정치적 계산 아닙니까? 한국 외교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러시아도 계산이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경제를 인질로 잡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죠. 이건 단순한 외교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미국이 심판받고 있었습니다. 레베카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럼 한국은 무엇을 원합니까? 한국 외교장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존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 강국입니다. 동등하게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동등하게. 그 단어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단어의 무게를 느꼈죠. 한국이 원한 건 돈도 아니고 영토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존중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국가로서 존중받고 싶었던 겁니다. 회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죠. 창밖으로 레만 호수가 보였습니다. 백조들이 물 위를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백조들도 한때는 미운 오리 새끼였을까요? 한국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도움받는 나라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스스로 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그들을 미운 오리 새끼로 봤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복도 저쪽에서 한국 외교장관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다가갔습니다. 장관님. 그녀가 고개를 돌렸죠. 저를 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나탈리 하워드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입니다. 저는 명함을 내밀었죠.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명함을 도로 넣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서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사과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강준석 부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 따님을 인질로 협박했습니다. 제가 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개인을 용서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용서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이미 저는 낙오자입니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진실은 말해야 합니다. 그녀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같은 미국인이 더 많았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멀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죠. 레베카가 제 쪽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미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성명이 전송됐습니다. 레베카가 서류를 받아 읽었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레베카가 일어섰습니다. 잠시 휴회를 요청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한국 외교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급히 별도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레베카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백악관이 항복했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 정부 공식 성명.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한국 기술자 317명 체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과도한 법 집행이었음을 인정하며 전원 명예 복권 조치한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안 철회. 한국 정부에 요구했던 3,500억 달러 선불 유치 요청 전면 취소. 한국의 북극 항로 활동에 대해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저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미국이 굴복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모든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레베카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요. 우리가 졌습니다. 다른 대표들도 침묵했죠. 저만 다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잡음이었죠.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레베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성명서를 건넸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 읽고 나서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레베카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리고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입니다. 레베카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 외교장관이 러시아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베카를 봤죠. 우리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 겁니다. 강대국의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모델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사과를 받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 자체를 바꾸려 했던 겁니다. 약소국이 강대국 눈치를 보는 시대를 끝내려 했던 거였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이 러시아 대표와 악수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의 미소였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레만 호수를 다시 봤습니다. 해질녘이었죠. 주황빛 노을이 호수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힘이 전부가 아닌 세상으로, 존중이 기본이 되는 세상으로,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14년간 몸담았던 백악관을 떠나기로 결심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제가 믿는 가치를 지킬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더 해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것이었죠. 제가 본 것, 느낀 것, 배운 것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밤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강준석, 북극의 항해, 제네바의 회의.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죠. 미국은 패배한 것이 아니다. 오만함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도 함께 넣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네바의 아침은 맑았습니다. 제네바 회의 한 달 뒤 저는 더 이상 백악장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몸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언론사들이 제게 연락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죠. 저는 몇몇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실수, 한국의 정당한 분노,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 보수 언론은 저를 비난했죠.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언론은 달랐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어느 쪽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강준석이었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죠. 나탈리 하워드 씨, 당신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강준석 드림. 저는 즉시 답장을 썼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답장은 1시간 만에 왔죠. 다음 주 금요일.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 오전 10시. 일주일 뒤 저는 다시 러시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가벼웠죠. 협박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축하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에 내렸을 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제 어깨에 내려앉았죠. 차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몇 달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죠. 공장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주차장이 차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보였죠. 삼성, LG, SK, 현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국어, 러시아어, 영어가 뒤섞여 들렸죠. 저는 그 소리 속에서 활력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폐쇄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현장이었죠. 조립 라인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거대한 검은색 차량이 서 있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북극성 1호. 차체 옆면에 한글과 러시아어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높이 3m, 길이 7m. 거대한 타이어, 각진 외관. 영하 70도에서도 작동하는 전기 구동 시스템을 장착했다고 설명판에 적혀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강준석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나탈리 씨.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준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죠. 당신이 와줘서 기쁩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북극성 1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강준석이 차량 옆으로 걸어갔죠. 함께 따라갔습니다. 이 차는 한국과 러시아 기술의 결합입니다. HD 현대의 특수 강판, 삼성의 배터리, LG의 제어 시스템, SK의 윤활 기술. 모두 하나로 모였죠. 저는 차체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용접선이 완벽했습니다. 틈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강판이 북극의 혹한을 견딘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오전 10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도착했죠.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푸틴은 북극성 1호 앞에 섰습니다. 차량을 한 바퀴 돌며 살펴봤죠. 강준석과 한국 기술진이 푸틴 앞에 섰습니다. 통역이 옆에 섰죠. 푸틴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어였지만 통역이 한국어로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푸틴이 강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붉은 벨벳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금빛 메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최고 산업 훈장이었죠. 강준석 부사장과 한국 기술진에게 이 훈장을 수여합니다. 당신들은 러시아 산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푸틴이 직접 강준석의 목에 메달을 걸어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몇 달 전 제가 협박했던 그 사람. 지금은 러시아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샴페인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죠. 한국 기술자들이 서로 축하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관계자들도 함께 어울렸습니다. 국경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강준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따님 소식 들었습니다. 테슬라에서 승진하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일. 강준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당신도 명령을 따랐을 뿐이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부사장님은 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협박에도 압박에도. 강준석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기술자에게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건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존심.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자존심,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존심. 그것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든 원동력이었죠. 리셉션이 끝날 무렵 강준석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죠. 공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조립 라인이 있었습니다. 북극성 2호, 3호, 4호. 총 20대가 조립 중이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만드시는 겁니까? 강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주문했습니다. 북극 탐사용으로 50대. 그리고 카자흐스탄, 몽골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극한 지역용 차량 수요가 많습니다. 저는 조립 라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러시아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죠. 언어는 달랐지만 손짓으로 의사소통했습니다.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러시아 노동자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도면을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했죠. 러시아 노동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협력이었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협력이었죠. 기술이 언어를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강준석이 제 옆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북극성 시리즈는 계속될 겁니다. 다음에는 탐사선, 그 다음에는 기지 건설 장비. 끝이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미국이 다시 압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준석이 고개를 저었죠.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저는 그 확신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기술을 믿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죠.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창문으로 노을이 들어왔죠. 붉은 빛이 북극성 1호를 비췄습니다. 검은 차체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저녁이 됐습니다. 강준석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죠. 작은 러시아 식당이었습니다. 보드카와 보르시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나왔고 우리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강준석이 말했습니다. 나탈리 씨,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백악장을 떠났으니 새로운 길을 찾아야죠. 강준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팀에 합류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국제협력 담당으로. 당신은 미국과 한국을 모두 이해합니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강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죠. 진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영광입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짤랑 소리가 식당에 울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미국인. 몇 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밤은 아름다웠습니다. 네바 강이 달빛에 반짝였죠. 저는 그 강을 보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협박했던 날, 북극 항해를 지켜보던 날, 제네바 회의,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역사의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참여자였죠. 작은 역할이었지만 분명히 그 일부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강준석이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리고 나도 함께 변하고 있다. 4월.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강준석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현대차 국제협력 담당 고문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2달째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새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고 모든 것이 효율적이었죠.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예정돼 있었으니까요. 사무실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텔레비전 앞에 모였죠. 저도 함께 섰습니다. 오후 2시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카메라를 마주했습니다. 표정은 단호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대통령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죠.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봤죠.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기술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길을 갑니다. 오늘 저는 신자주 노선을 선포합니다.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신자주 노선. 새로운 독립 노선이라는 뜻이었죠.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나라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와 동등하게 협력합니다. 우리의 기술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와는 거리를 둘 것이며 우리를 존중하는 나라와는 손잡을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연설은 15분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했죠. 북극 기술 동맹 확대, 독자 우주 개발 가속화,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신재생 에너지 자립 달성. 모든 것이 기술 자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이 박수로 가득 찼죠. 저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세게 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죠. 강준석이 제 옆에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나탈리 씨?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강준석이 미소 지었죠.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날 저녁 모스크바에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K-테크 얼라이언스 출범식. 한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12개국이 참여하는 기술 동맹이었죠.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봤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 대회의실.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죠. 강준석도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글을 봤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푸틴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기술로 연결된 동맹, 존중으로 맺어진 협력. 이것이 K-테크 얼라이언스입니다. 박수가 터졌죠. 한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나눕니다. 하지만 종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협력하지만 동등합니다. 이것이 K-테크 얼라이언스의 정신입니다. 화면 속 대통령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몇 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제네바 회의실에서 한국 외교장관이 했던 말.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던 그 선언. 지금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출범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한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동맹은 반미 동맹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강준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술 협력을 원할 뿐입니다. 미국도 언제든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단 동등한 파트너로서 말이죠. 그 대답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이건 대립이 아니었죠. 존중의 요구였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죠.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K-테크 얼라이언스 참여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전히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동등한 파트너가 되기보다 우위를 유지하려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며칠 뒤 독일이 K-테크 얼라이언스 참여 의사를 밝혔죠. 프랑스도 따라왔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뉴스들을 지켜봤습니다.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기술의 논리로, 위협이 아니라 존중으로. 강준석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나탈리 씨, 북극 2차 원정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는 K-테크 얼라이언스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됩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저요? 강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은 미국과 한국을 모두 이해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북극. 몇 달 전 화면으로만 지켜봤던 그곳. 이제 직접 가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좋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3주 뒤 저는 무르만스크 항구에 서 있었습니다. 아르크티카 2호가 눈앞에 있었죠. 첫 번째 배보다 더 크고 더 강력했습니다. 갑판에는 12개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승선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각국 엔지니어들을 봤습니다. 한국인, 러시아인, 카자흐인, 터키인. 모두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국적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북극을 탐사하는 것. 제 방은 3층 선미 쪽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이 있었죠. 바다가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강준석이 난간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옆에 섰습니다. 부사장님, 감회가 어떠십니까? 강준석이 웃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혼자였는데 지금은 12개국이 함께합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지만 눈빛은 더 밝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부사장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강준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317명, 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지아에서 수갑찬 그들. 그들의 억울함이 이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았습니다. 317명. 제가 화면으로 봤던 그 사람들. 고개 숙이고 끌려가던 뒷모습들. 그들이 씨앗이었습니다. 변화의 씨앗이었죠. 배가 출항했습니다. 백고동이 울렸습니다. 낮고 깊은 소리가 항구를 울렸죠. 아르크티카 2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두가 멀어졌습니다. 갑판에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선장이 앞에 섰죠. 이번 원정의 선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를 만들러 갑니다. 12개국이 함께하는 첫 북극 공동 탐사입니다. 성공합시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함께 쳤습니다. 배는 북쪽으로 향했죠. 북극성을 향해. 항해는 순조로웠습니다. 첫 번째 원정의 경험이 살아났죠. 최적 항로가 이미 데이터화돼 있었습니다. 위험 구간도 표시돼 있었습니다. 배는 그 정보를 따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첫 번째 빙산을 만났습니다.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죠. 인공위성 데이터가 우회로를 제시했습니다. 배는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완벽한 통과였습니다.
저는 선교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항해사와 러시아 선장이 협력하고 있었죠. 언어는 달랐지만 손짓과 화면으로 소통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7일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북위 82도. 인간이 거의 가보지 못한 곳이었죠. 배가 멈췄습니다. 얼음 평원 한가운데였습니다.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북극성 1호 계량형이 배에서 내려졌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차량을 얼음 위에 내려놓았죠. 엔진이 걸렸습니다.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65도. 바람 시속 80km. 하지만 북극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음 위를 달렸죠. 각국 엔지니어들이 환호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3일간의 탐사가 이어졌습니다. 북극성은 300km를 주행했습니다. 토양 샘플을 채취했고 기상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죠. 마지막 날 저녁 갑판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12개국 사람들이 모였죠.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터키 엔지니어와 이야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을 존경합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죠. 한국 사람들도 기꺼이 가르쳐 줄 겁니다. 그들은 나누기를 좋아하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오로라가 나타났습니다. 하늘 전체가 초록빛으로 물들었죠. 모두가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말없이 하늘을 봤습니다. 저는 그 초록빛 아래 서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백악장에 있을 때는 이런 순간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 배를 타고 북극에 와서 12개국 사람들과 함께 오로라를 보는 것을. 강준석이 제 옆에 섰습니다. 아름답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강준석이 하늘을 보며 말했죠. 기술은 이런 순간을 만듭니다.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모으는 순간을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기술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리였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귀향길. 배는 다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선미 갑판에 서서 북극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지평선이 점점 멀어졌죠. 언젠가 다시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르만스크 항구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한국 선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원정은 성공적이었습니다. 12개국 협력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북극은 더 이상 불가능한 땅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죠. 미국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한국 선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동등함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 대답에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환영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관심이 클 줄은 몰랐습니다. 탑승구를 나서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저는 그 속을 걸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강준석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환영받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줄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것이었죠. 발신자는 레베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나탈리에게.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백악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언젠가 우리도 K-테크 얼라이언스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자리를 비워두겠습니다. 레베카.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변화는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백악장에서도 세계에서도. 그날 저녁 저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강을 바라봤죠. 불빛이 물에 반사돼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레베카에게 보냈죠. 서울의 밤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언제 한번 오세요. 환대하겠습니다.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강을 봤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죠. 세상도 그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뉴스를 봤습니다. 대통령이 신자주 노선 6개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K-테크 얼라이언스 회원국 22개국으로 증가. 북극 항로 상용화 2년 내 목표. 한국 기술 수출 300% 증가.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었죠. 자신감 있는 얼굴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모습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아늑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죠.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백악장 보좌관이었던 나탈리가 어떻게 한국인의 편이 됐는지, 협박자가 어떻게 동료가 됐는지.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쇠사슬에서 실내로 한 미국인이 본 한국의 부활. 밤새 글을 썼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썼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강준석, 북극의 항해, 제네바의 회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글을 다 쓰고 저장했죠. 언젠가 이 글이 책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태양이 서울을 비췄죠.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은 모욕을 기억하지만 존중은 더 오래 남는다. 그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317명의 수갑은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욕은 변화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존중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준석이었습니다. 나탈리 씨,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데요? 판문점입니다. 남북기술협력 예비회담이 열립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북협력? 정말입니까? 강준석이 웃었습니다. 북극을 열었으니 이제 휴전선도 열 때가 됐죠. 기술은 경계를 모릅니다. 저는 그 말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거울을 봤죠. 거울 속 제 얼굴은 몇 달 전과 달랐습니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더 살아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강준석을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며 창밖을 봤죠. 서울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가 제 집이 됐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나서니 강준석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죠.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를 건너며 저는 물을 봤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 세상도 그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이, 되돌릴 수 없이, 앞으로 앞으로. 그리고 저는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방해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향해.